보시겠어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다시 내려보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팔을 올렸다가 팔을 내리는 이 행동을 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 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시 계시나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팔을 올렸다가 내리는 이 행동을 뭐 과학적으로 혹은 뭐 어떤 뭐 순서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실 수 있으신 분? 요게 지금 못할 것 이 같아요. 박준홍 그룹장님이 찝은 포인트가 이 일정에서 찝은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게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체감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은데 그거를 글로 표현한다든지 말로 표현한다든지 어떤 지식의 그런 전달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그 철학가 폴라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제학자가 이 폴라니의 이 명언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라든지 그다음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 우리 기계나 장비가 우리 사람을 대체를 하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 설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을 반박을 하면서 이 폴라니의 명언을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정리된 용어가 없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제 기계에 우리가 결국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기계에 아는 것들을 다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장비와 기계와 그리고 AI가 이렇게 계속 발달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설 수 있는 일자리도 계속 늘어간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고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폴라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알아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암묵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티프레질에 대한 용어의 유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심 탈레브가 안티프레질 용어를 정의하기 전까지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안티프레질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물들이 진화를 하고 살아가고 적응을 하고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가는 이 모든 생태계 속에서 안티프레질이라는 어떤 개념을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사용하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몰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티프레질에 대한 용어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심 탈레브가 이 안티프레질 1장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이런 안티프레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티프레질에 대한 정의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흔히 프레질,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용어, 이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 프레질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실은 이 책에서 표현되는 강건함의 정의와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부서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리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 강건함의 정의인 예를 들어 충격을 받아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창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이제 우리는 프레질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강건함의 정의라는 거죠. 강건함의 정의고 실은 프레질에 대한 완전한 반대되는 의미는 프레질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안티프레질은 충격을 받으면 더 좋아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결국 충격을 받아서 손해를 입는 것보다 이익을 더 많이 얻어서 더 나은 상태가 되어 나가는 게 안티프레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좀 논리적이었고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한 게. 그래서 저기 그래 1장의 논제가 발제가 아까 제가 이제 여기 1장의 발제가 분명히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폴라리의 역설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내가 몸으로는 아는데 이 상황이 이해는 되고 아는데 뭔가 명확한 단어나 명확한 용어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손 들고. 너무 많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도 좋아요. 뭐 유리님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나는 알겠는데 내가 아는 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직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용어적으로나 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상황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리님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너무 많은데 일단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때 현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그 신박사님 졸구의 신인가 걔네 누구지? 아, 예, 예. 졸구의 신 맞아요? 네. 그 그들과 안 좋은 단체. 네, 네. 댓글로 싸웠는데 제가 졌어요. 그게 아니지. 그거랑 상관없다? 아니 뭐지? 말하고 싶은 아니야 죄송해요. 한번 아니 논쟁이 붙었 이제 그 졸구의 신에 뭐 이렇게 댓글로 한번 이렇게 말빨이 안 돼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런 것도 실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알고 있고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의 지식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거나 뭐 해설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정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폴라니의 효은이 말할 거래요. 말해도 돼요? 네. 역회 아니, 저는 그 1번 질문에서 계속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뭐 혹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봤어요. 네, 좀 이제 그래야 되지? 사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되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써 내려간 건데 제가 그걸로 영화로 이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이제 슬프고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뭐 해나가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들 한 줄 평을 하는데 이 시간이 어땠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를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았어요? 라고 재밌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되게 이제 찝찝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 거잖아요. 되게 착잡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마무리 평에 대해서 재밌어요라는 단어 대신에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뿌듯했다고 하기에도 좀 묘한 그런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데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되게 봉사 정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표현이. 오, 공감! 음. 어, 공감! 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답답함을 나신 탈레브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신 탈레브가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이타주의자였어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나 뭔가 불렀어, 엄마? 이타주의자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몰라가지고, 정말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그 책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냉정한 이타주의자도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그게 실은 냉정함이라는 단어하고 이타주의자라는 단어하고 실은 그 뭐랄까 컬러가 좀 다르잖아요. 그 용어의 느낌이 다른데 그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의를 우리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에 유래하고 그다음에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그런 유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약간 이기적 이타주의도 좀 비슷한.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기적 이타주의자. 그리고 오리지널스라는 말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나온 용어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이렇게 개념을 딱 설명하기에 좋은 용어들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 곽순원 그룹장님도 입장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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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분 어디 더 있나요? 들어오셨는데, 분 들어오셨는데, 이제 지금 그 1장, 첫 번째 발제 1장의 그 플라니의 역설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직 지금 오프라인에 아직 오고 계신데, 민정님이 이제 1장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를 인용을 해가면서 이제 이 안티프레이즈 1장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읽은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그게 결국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그 사람이 나를 꽃으로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꽃이 아니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꽃으로 불러주는 그 순간 이제 내 이름이 꽃이 된 거잖아요.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나신 탈레브가 이제 안티프레질이라고 불러준 그 순간에 이제 이 용어가 그렇게 신선하게 탄생을 했던 것 같아요. 폴라니의 역설은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진행을 하면서 그 마지막 4장까지 갈 때 4장은 우리 곽준원 그룹장님이 4장의 내용하고 이기적
유전자 내용하고 좀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해주신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혼란의 역설에서 아까 팔 드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면 자전거 타는 거나 아니면 어떤 수영하는 거,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 약간 어머님들이 이제 음식하실 때 약간 눈대중으로 감으로 이렇게 양념 넣으시는 거,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박사님 얘기하시던 안목기, 네, 그게 가장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2장 그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잉 보상과 과잉.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충격이 왔을 때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가? 다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다들. 누구부터 할까요? 네, 효은 씨 한번 얘기. 저요? 저 왠지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먼저 안 하려 했는데 먼저 해야 되나요?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 이제 극복한 게 지금 이제 효은 씨한테 어떤 뭐 마인드셋을 가져다 줬는지 딱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정도만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네,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고 입시 끝나고 나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때 처음에 실패를 겪고 나서 그렸던 그림인데, 그때 사실 그 그림을 그렸던 게 제가 입시 때 진짜 거의 미치도록 엄청 그림에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 압박감을 엄청 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혁명에서 여기서 그 혁명이 압제로 더 강해진다는 것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쌓아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런 압제도 필요하지만은 저한테는 그 압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림 실력이 답답해질 때가 와가지고 이제 딱 그 그림이 제가 그 세숫대 안에 뭔가 저의 제가 발을 담근 세상이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반성하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딱 그림에다 그냥 저의 그 순간을 그냥 아예 가둬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림에서 끝이 됐던 건데 지금 봤을 때 그 압제를 넘어서서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나은 스트레스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스트레스가 더 좋은 성장을 이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아마 저의 이제 이번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고마워요, 효은 씨. 원래 네. 그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실은 이제 내가 힘들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요즘 좀 굉장히 신경으로 힘듦을 겪고 계신 우리 곽순원 그룹장님은 어떻게 요즘을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요? 요즘에 제가 왜 힘드셔요? 요즘 네. 페북에다 글 하나 올렸는데 참 제가 뭐
저 아버지하고의 전혀 그런 애착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가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뭐랄까 항상 부족했어요. 저는 늘 뭘 해도 부족했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워낙에 그 서울대 하시던 분이어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못했을 때 이 압박감.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부정적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어느 순간에는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다 파괴해버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장한 거다.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마음은 괴롭죠. 근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어떤 고통을 자꾸 이렇게 내비치는 이유가 저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호응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겨내지. 이거 혼자서 있으면은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 뭐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게 혼자서 갖고 있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계속 이상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라도 저는 좀 꺼내 놓으면서 이겨내려고 했던 거고.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다른 건데 이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려던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전 블로그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3번 했어요. 지금 있는 블로그는 완전히 다른 계정으로 만든 거고, 제가 저품질이라는 거를 2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 블로그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제가 추술추술 나올 정도로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블로그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 저품질을 먹으면 계정이 중단이 되나요? 중단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라고요? 좀 블로그가 울려요. 블로그가 저품질로 이렇게 저기 들어오면 계정이 락 걸리나요? 이렇게 막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검색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 검색에서 제 포스팅을 아무리 해봐야 검색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블로그는 대부분 검색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글을 열심히 쓰고 해도 뭐 방문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랬었어요, 제 블로그가. 이번에 유튜브 차단하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댓글 못 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스팸으로 그냥 현상이네요. 걸러지는 거죠. 똑같이. 그 요거는 노뇌인데 그 우리 곽준원 그룹장님이 네.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2편 있어요, 2편. 네, 2편 있는데 그 영상 혹시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팀원들한테? 괜찮습니다. 그 어차피 뭐 영상이 카페에 올려 썼던 건데. 그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인데 그 비성단체 때문에 그 영상을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카페에서 한번 내렸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공격받았어요. 네. 졸신한테 그래서 공격받았어, 저. 어떻게 그런 어떤 외부의 공격이 졸구의 시인 아저씨들의 공격이 우리 곽준원 그룹장님을 좀 더 강하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럼요. 투지를 아주 불태우게 만들어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저희 졸꾸러기 집단에만 저는 이거를 더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 다른 데 안 퍼지게, 그들은 모르게, 우리만 잘 무럭무럭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좋은 책 우리만 읽자고요. 혹시 또 이렇게 다른 이제 이야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티프레이즈 책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네요. 혼자 읽을 때는 어려웠는데.
아까 얘기한 그 84페이지 한번 보면은 84페이지에 직업을 바꿔라 얘기 나오잖아요. 네. 들끓는 비난을 잠재울 수 없다. 예, 제가 여기다 딱 써놨거든요. 조신이라고. 저거 써봤어요. 나도 써놨는데. 난 써야겠다. 회의에다가 내가 조신이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조신. 그 금서로 바꿔주세요. 저도 지금 이 부분 읽어 나가면서 졸구의 시인과 우리 신 박사님의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신 박사님이 얼마나 영리하게 그 졸구의 시인 친구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 페이지를 키우고 그리고 수익을 좀 더 창출을 해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실은 안티프레이즈라는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좀 격하게 하시면서 실은 그 사람들의 더 그런 주목을 끌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결국 이익은 신 박사님이 이익을 보신 거죠. 이익은 그 스토리가 딱 맞는 것 같아. 딱 맞는 것 같아. 보자.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그 앞에 내 책을 금서로 정해주세요. 81페이지의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금서로 만들어주세요. 그 졸구이신 친구들이 우리 이제 로크미디어에서 출간을 하고 그다음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추천을 하고 하는 책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뭐 불매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읽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많이 나가지고 책도 더 많이 팔렸던 것 같고 이슈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은 그 뇌과학 책인 당내고 실은 팔리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그게 몇만 뷰가 팔렸대요. 몇만 뷰가 몇십만 부, 20몇만 부 팔렸구나. 아 20만 부나 팔렸어요? 예스24가 봤을 때 예스24에서 24만인가. 아 진짜요? 우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제 독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근데 거기서 그래도 몇십만이나 그 당내고 책을 구매를 한 거면 실은 그것도 의학책인데 에세이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그게 저는 그 졸구의 시인 친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책이 종합 1위 됐었을 거예요. 실제로 의사들도 이런 좀 어려운 책인데 많이 나간 거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공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책 컬럼니스트가 이제 당내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자기도 이제 읽었고 그 내용에는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이 있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서평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그 회사 내부의 그 컬럼으로 이렇게 이슈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내부기 때문에 그 책을 잘 아는데 실은 우리 밖에 외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제목만 봐서는 전혀 선뜻 살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슈가 생기고 홍보가 많이 되고 이름이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안티프레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내 식단에 그렇게 짜줄 수 없냐. 네, 나한테 요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네. 이 책은 성공을 했다. 네. 그래도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뭐 바꾸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몇 분이라도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책을 읽고
마인드셋이 바뀌어서 좀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회사에서 책을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1순위로 책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양보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제가 신청한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양보해달라고 하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 책이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3장 세 번째 발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발제가 어떤 자신의 날개짓으로 다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비 효과 같은 거. 있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이게 컴플렉스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거를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갈지 아니면 뭐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영향이 갈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추를 좀 해보는 거. 그런 그 내가 쓴 글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에 서평을 썼는데 그게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나 뭐 인생 공부 그런 페이지라는 굉장히 큰 허브에 공유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 아니면 제가 예전에 신 박사님이 그 라이브 하실 때 제가 어제 빡독을 못 가니까 그냥 빡독 다른 사람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빡독 링크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 박사님이 빡독 강연에서 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닥돌기라는 닉네임이 좀 많이 알려졌다. 뭐 이런 일들이 아닐까. 약간 되게 큰 허브를 만나서 되게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그 강의가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저를 알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알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나쁜 영향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뭐 워낙에 치유액을 습득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제 글 보고 이후 끝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증폭돼서 뭔가 더, 나도 책을 읽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꽤 많고, 저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책 읽어볼게요. 이렇게 답글 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어떻게 쓰시나요? 책 어떻게 읽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지 않나? 유리님이 글 하나 쓰셨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귀여운 척 하려고 뭐뭐 할게요 하는 말이 제 주위 친구들도 오프라인에서 따라하고 온라인에 사람들이 따라해요. 이렇게 쓰셨네요. 알겠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에서 했던 건데 그 싱큐베이션의 1분 스피치. 요거는 나비 효과인 것 같아요. 1분 스피치. 다들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맞아. 어느 순간 다들 막 유튜브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고, 지금 수현님도 인터뷰하시고, 선수님도 인터뷰하시고, 다들 인터뷰할 때 엄청 많이 늘어선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히 1분이었는데 1분이 1분 같지가 않게 됐어요. 1분 스피치를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저희 1기 때
싱큐베이션 1기 때 1분 스피치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1분 스피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웅이사님이 이제 그 모임 중간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됐을 때 싱큐베이션에 참여한 소감을 듣고 싶다고 그 소감을 한번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냐고 저희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희 팀에 해겔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군산 빡독을 이제 진행하게 될 우리 해겔님이 계시는데 해겔님이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웅이사님의 영상을 그 인터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밴드도 만들고 1분 스피치를 우리가 매일 올려가면서 팀원들끼리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 팀 안에서만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각자의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다른 팀,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팀원들한테도 이 1분 스피치가 좀 전파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많이는 몰랐는데 그래도 그 저희 팀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1분 스피치를 뭐 브이로그식으로든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북토뷰 하는 식으로든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영상을 다들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상을. 그게 굉장히 좀 일파만파 많이 잘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팀원들이 이렇게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들이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더라도 좀 면역이 생겨서 덜 당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아론님 그 이야기해줘서 되게 고마워요. 까먹고 있었네 나도. 이번에 한 달 쓰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달팽이 챌린지 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한 달 쓰기도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달팽이 챌린지도 66 챌린지만큼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달팽이 챌린지가 굉장히 좀 좋은 문화가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일 빡독도 그 한 달 쓰기와 달팽이 챌린지에 못지않은 문화를 만들어 가보려고 한번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발제 나의 희생으로 집단에 이익을 준 경험이 있을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거기 시스템에서 아웃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준 거. 이게 이제 안티프레지라는 게 내가 작은 실패를 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실패가 누적이 되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그 실패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안티프레지해지는 개념인데 이거는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내가 아웃이 돼버리는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열애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경험이 있는지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아웃이 될 만큼의 어떤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요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저는 이익을 본 케이스입니다. 제 대신 누군가가 실패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남은 케이스거든요. 요거는 우리 아마 서평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2년 전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랑 합병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가 그래도 그 업계에서는 국내 3위 정도 되는 이제 회사였는데 흑자 부도가 났어요. 흑자 부도가.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딱 몇 개월이거든요. 한 6개월 만에 회사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현금이 안 돌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태까지 와버리더라고요. 회사는 상태가 흑자지만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주주들이 돈을 못 받아가는 상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스코건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대주주가
지금 모 회사랑 포스코 건설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합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인원의 구조조정이 무조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회사를 그대로 인수를 하진 않아요. 왜? 이 회사의 상태를 조금 더 건전하게 만들고 상태를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우리 회사에 지금 흡수를 하는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에 임팩트를 적게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인원 감축을 하고 흡수를 하거든요. M&A를 하면 그때 우리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이제 희망퇴직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50%가 희망퇴직이 됐어요. 2명 중에 1명이 이제 잘린 겁니다. 강제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이제 건설에서 인사팀들이 이제 사람들을 쭉 나래비 세워요. 거기에는 뭐 제 사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쭉 올라가 있으면 이제 장원민, 김현수, 곽준원 이름이 쭉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선택을 하면 살아남고 선택을 못 받으면 잘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일정의 위로금만 받고 이제 회사를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최종 3인의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리가 다 되고 우리 그룹에서 이제 딱 1명을 더 잘라야 돼. 딱 1명을 더 잘라야 되는데 거기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퇴직에서 하는 중에 이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잘려야 되는 경우. 무조건 1명. 2명은 살아남고 1명은 잘리는 경우였는데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제 그 그룹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게. 그 의사결정권자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최종 테이블에서 그 그룹장님이 저를 살리신 거예요. 저를 살리면서 다른 팀원이 잘렸습니다. 실제로 잘렸어요.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딱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이제 요 발전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는 그 저를 대신해서 다른 친구가 잘렸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발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본 케이스입니다. 이득을 본 케이스고 이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선택을 못 받아서 퇴직을 한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퇴직을 한 친구는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인생사고. 이것도 그 친구한테도 이 상황이 안티프레지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안티프레지란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잘 삼키는지 어떤 그런 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아직 저는 잘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최종 3인에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바라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택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프레시라구나. 비록 회사는 조금 이름 있는 큰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 회사에서 내쳐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렇게 이제 욕망을 드러내면서 이제 한 2년째, 3년째 이렇게 꾸준히 눈에 띄려고 했고 그게 이제 운이 좀 닿아서 이제 이렇게 부그룹장 활동을 하면서 좀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제 직장에 충분히 프레지를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지를 하지 않은 안티프레지란 제 어떤 그런 커리어를 더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준원 그룹장님이 한번 저기 이기적 유전자와 지금 이 4장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가장 딱 처음에 그 얘기 보자마자 전 잠깐 그 진화론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진화론 혹시 이기적 유전자 다 읽어보셨어요? 그 책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그 리처드 도키슨? 네, 리처드 도키슨의 이기적 유전자. 민정님이신가 읽어보셨어요? 네, 전공자입니다. 너무 빨리 발표했어. 다 듣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적 유전자 잠깐 뭐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책을 읽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연 선택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만약에 10마리의 개체가 있다고 치면은 그 환경이 딱 10마리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기서 개체를 과잉 생산을 하는 거예요. 15마리로 과잉 생산을 하면은 그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진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잉 생산하는 15마리 중에 딱 10마리만 살아남잖아요. 걔네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진화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 선택설의 가장 골자인 거고요. 근데 이런 개체들을 보면은 경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야지 그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이타적인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타성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되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경쟁을 하면은 사실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이타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바나의 영향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바나의 영향은 그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 점프를 하면은 포식자한테 이렇게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본인은 죽더라도 내 집단한테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 막 하면서 너네 다 도망가 막 그래서 서로 막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잡혀먹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냐라는 거를 이제 또 왜 이타성 영향에서 이렇게 발견이나 라는 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집단 선택설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집단 선택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체가 아니라 집단 간의 A 집단, B 집단을 놓고 보는 거예요. 영양 A 집단, 뭐 다른 B 집단. 근데 이타성이 많은 그러니까 포식자 나타났을 때 점프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이타성을 갖고 있는 집단 자체가 생존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애들이. 이기적으로 그냥 다 도망다니는 애들보다 점프를 해서 이제 미리미리 알려주는 포식자가 나타났다고. 그럼 그 집단이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적에서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진화론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영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희생하면서 집단이 다 강해지는 거죠. 더 생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흐름을 보고 이기적 유전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한 게 혈연 선택설이라는 걸 또 꺼내거든요. 이 혈연 선택설이라는 거 보면은 되게 해밀턴인가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형제 2명, 삼촌 4명, 사촌 8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하고 나하고는 유전자를 50% 이상 공유를 하거든요. 50% 이상이니까 2명 정도를 내가 만약에 내가 희생을 해서 2명을 구한다 그러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는 거고. 사촌은 이게 25%가 되고, 삼촌은. 그런 입장에서 이게 이기적 유전자가 이렇게 계속 나온 건데, 그래서 나를 희생시키는 게 집단에서 강화한다는 이게 안티프레드의 내용이 인맥상통하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연선택설, 집단선택설, 혈연선택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봉자분께서 어떻게 정확합니다. 저희와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스팅 목걸이 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연결해서 보면은 그 11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실태로부터 배우기. 타인의 어떤 실태로 인해서 집단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어떠한 행동이 그렇게 소식지 않게 안 좋은 행동인가. 사람 생존에 좀 안 좋은 행동인가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집단에서 그런 걸 이제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 그래서 집단은 점점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병도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성으로 되어 있는 유전병이고 하나는 열성으로 되어 있는 유전병인데 보통 유전병은 거의 다 열성이에요.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보통 유전병은 거의 다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딱 2개 이제 그거를 염색체 2개 모두 다 이상이 있어야 유전병이 발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왜냐면 하나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도미넌트하게 나와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럼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태어났을 때 도미넌트인데도 30년 동안 살아있는 병이 있거든요. 그게 헌팅턴 증후군이라고 미국에 있는 컨트리 가수가 3대가 그걸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병이 30대 이후가 돼야 도미넌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자기를 숨겨놓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인 거 같아요. 유전병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있는 거지. 왜냐면 30년이라는 게 인간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패스지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그만큼 숨어 있는 거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아니, 방공자 앞에서 탈퇴하기. 되게 재밌다. 이게 아직 저는 이기적 유전자는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다 읽어보지 못했고 그 이기적 유전자 책에 보면 그 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밈. 맞아요. 문화도 네. 분배된다는 얘기. 예, 맞아요. 제가 추구한 게 이 밈이거든요. 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는 돈도 건물도 이런 게 아니고 없어요. 없어서 못 물려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이 문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책 읽는 문화.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우리의 책 읽는 문화, 이 문화를 실은 물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 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밈. 영재 발굴단에 보면 한 번씩 그런 대대로 영재들이 있는 집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집안의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안의 문화. 그 집안이 뭐 어떻게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이런 게 이제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이렇게 되물려지고 있는 그 집안의 고유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안은 의사가 4대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탄생한 집안도 있고 어떤 집은 2대에 걸쳐서 고시를 사법고시를 포함해서 고시 패스자만 5명이 연속으로 나온 집안도 있어요. 그 집안이 형제가 6인데 6째 막내를 빼고 그 6명의 형제 중에서 4명이 사법고시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 첫째의 아들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그렇게 한 5명이 그 집안에서 5명이 한 번에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명문가가 탄생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그 집안의 윗대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에서 물려오던 그 집안의 고유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잠깐 끊고 다시 들어올게요.